현대미술 최고의 컬렉터 찰스 사치가 주목한 지나 할로웨이. 상상을 뛰어넘는 물속 마법의 순간, 그 황홀한 설레임을 만나보세요. 세계 최초 여성 수중 사진작가 지나 할로웨이 사진전 더 판타지. 예술의 전당 한글한 미술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market.딴지.com.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57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켰거든요. 열광적으로 박수 치라고. 수줍은 고백이네요. 우리 각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배신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심판해야 된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거 직접 들어보세요.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흥분하셨어요. 네. 요약하면 원내대표를 다음 총선 때 떨어뜨리라는 얘기잖아요. 심판해달라. 네. 야당 원내대표가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를. 그러니까 자기 편을. 더군다나 자기 동네 대구에서 자기가 사실은 비서실장이었던 사람. 자기 비서실장이었고 자기가 꽂아준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이렇게 굉장한 드라마가 펼쳐진 거예요. 그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거는 제가 보다가 저 위에 바보를 껐어. 아이 내가 메모를 해놓은 건데 애들이 옮겨버렸네. 매번 국무회의를 하면 청와대에서 직접 올려요. 유튜브에다가. 찾아보면 전체 풀로 다 나와요. 밑에 자막은 제가 단 게 아니면 청와대에서 달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걸 몇 개만 고른 건데 잘 보세요.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자 자기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를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박근혜 번역기를 또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정치가 자기의 대변자이면 자기의 정치학과 정치 논리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직접 들어보세요.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자 자기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단 자막이 아니에요. 청와대에서도 그대로 자막을 달았잖아. 청와대도 정말 그 기록에 대해서 엄격하네요. 버버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의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도야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썼고 때로 자막으로 올려서 전 세계인이 보라고 올려놨거든요.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보는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직접 들어보세요.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두어야 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문장을 분리해봐요 한번.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아니다. 일단 한 문장 있잖아. 정치 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 생명에 둬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 말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정치권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본인 정치 생명을 위한다는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봐야 되나요? 근데 그런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자기 말을 위한다는 뜻이지. 그런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장으로 차고 넘치는 거를 16분 30초 동안 혼자 막 얘기를 해요. 그게 국무회의예요. 이게 어떻게 한 나라를 움직이는 회의냐 이거지. 대통령께서 이걸 쭉 읽고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가짜 민생 법안에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 오늘 국무총리로 선임되시고 처음 반상회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왜 성완종 사건 처음 벌어졌을 때 이것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힌 것이고 그리고 이 권력 이동이 일어나는 징후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십니까? 그럼 이 사건은 뭐냐? 저는 현재 권력의 반격이라고 봐요. 그렇게는 안 돼. 나 아직 대통령이야. 응? 이것들이 죽으려고 국회가 궁궐로 변한 다음에 막 석고대죄하고 막 전하! 막 근데 이게 당선은 못 시켜도 낙선은 시킨다는 게 권력의 힘이거든요. 지금 재밌게 관전할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선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으로 대중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는 이 경상도 사나이, 남자다운 부산 사나이 의리를 지키는 이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잘 보면 실제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런 사나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가 드러나는 거지. 김무성 대표는 가만 보면 굉장히 영악한 공작주의자에 불과하다. 공작주의자. 모든 것은 공작으로 포야한다는 공작주의자가 간혹 있어요. 정치가 이게 삐끗삐끗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그 유 원내대표 인기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정청래 의원이 나올 거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한 50일간 말을 못하겠더니 정신이 혼미해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이러다가 나 죽고 말겠다고 해가지고 나오실 텐데 그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관전 포인트 하나 더는 조선일보가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조선일보는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김무성 대표 편이거든요.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차기로 김무성 대표를 밀고 있거든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 대표를 잘라야 되거든요. 일단 현재 권력이 나를 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자르면 자기 배신자 소리를 듣잖아요. 이 양반은 나가라고 하고 자기는 살려고 하는 것처럼 안 보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전 포인트. 네, 관전 포인트. 이렇게.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계속 해보시죠. 네. 네? 생각 안 해봤구나. 세 번째 포인트는 저도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건 정청래 의원 나오면 세 번째는 생각해내는 걸로. 짧게 브리핑을 드리면 네. 이제 오늘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추경을 놓고 당정 협의를 하면은 당하고 정부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정부 쪽에서 안 왔죠 아무도. 정부 쪽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왔어요. 그런데 그래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을 안 한 이유는 최경환 부총리 쪽에서 불참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지, 파트너로. 그리고 또 내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이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를 담당하는 국회에서 각 그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하나씩 담당하잖아요. 근데 청와대를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이 내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돼 있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어제 전화로 여당 간사인 조혜진 수석한테 전화를 해서 좀 참석이 어렵겠다 해서 운영위원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짚어봤더니 김무성 대표가 나도 하지 말자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인 거죠. 청와대 쪽에서 안 보겠다고. 김무성 대표도 사실은 청와대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놓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드러내놓고. 그럼 자기가 배신자가 되는 거거든. 실제 근데 유승민 대표는 유불리를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왜 간둬야 돼? 사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았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게 아니거든. 상관이 없어요. 전혀. 관둘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게 이 김무성 대표가 추구해왔던 사실은 모습이야.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인기가 올라가. 이게 역전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졸라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런 건 거라고. 근데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안 그만둬. 그러면 보통은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을 통해서 비리를 이렇게 살살살 쳐준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보통 죽여버린단 말이죠. 이 양반은 어떡할래나?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좀 왕따 작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고사 작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내가 보기엔 유승민 대표 인기는 올라가요. 역효과가 좀 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칠까요? 대통령이 가진 수단이라는 게 사정기관을 동원한다든가 그런 거잖아. 기본적으로는 은밀하게. 아니면 몰래 죽여버린다든가.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알아서 그만둬 주길 바라는 것밖에 없거든. 자꾸.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김무성은 대체 가능한 정치인.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에 대체 가능한.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그 자리에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사실은 대중적인 지지도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정치 상황으로부터 얻어낸 탄력이 크거든. 선거에서 이기고 당대표가 되고 대중적인 인기도의 기반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난리가 나면 참 좋겠어요. 요리에 필요한 천연의 건강한 단맛 비법은 조청입니다. 국내 유일 엿조청 분야 대한민국 식품 명인 강봉성 명인이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두레촌 명인쌀 조청. 도라지 조청과 생강 조청은 따뜻한 물에 타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세요. 만약에 이 사안을 우리나라를 잘 이해하나 동시에 미국인 혹은 유럽인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 궁금했어요. 따루라고 기억나십니까? 핀란드에서 오신 한국말 진짜 잘하는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따루 씨. 네, 이런 본격적인 하드코어 시사의 끝에 있거든요, 저희가. 응?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라고 그러는데? 아이, 전혀요. 저는 항상 오고 싶었거든요. 네. 저는 애청자인데 되게 항상 보고 있는데. 아, 이거 보고 있어요? 예, 그럼요. 저번에 또 성남시장님 오셔가지고 뭐 한마디 하고 가셨잖아요. 재밌었어요. 훌륭한 처자네.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어디 나오는지에 따라서 약간 말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제가 볼 때 여기 오면 마음대로 막 하면서 될 것 같은 게요. 그래서 왔죠. 잘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송채경화 기자. 김혜연 보기 싫다. 송채경화 내놔. 송채경화 기자가 출산 휴가 중인데 다음 달에 이제 이달? 아, 이달에 출산 그리고 다음 달에 복귀 가능한 지점. 만약에 따로 씨가 잘하면 김혜원은 쳐내고 송채와 투톱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자, 한 가지 먼저 물어볼 게 있어요. 한국어 교훈 자격증이 있어요? 있죠. 네, 1급, 2급, 3급 이렇게 네.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국어를 가르칠 자격증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다 잘 됐다. 이 말을 알아들을까? 자,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따라서 눈 감고 들어보세요. 자,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네.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두어야 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이거는 뭐 국민은 짱이다 이거 아니에요? 국민은 짱이다? 네. 뭐 정치인들 자기 뭐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들렸죠? 아니요. 원래 취지는 그런 취지였을 거라고 네. 추정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하고 있어요. 네네네. 아무도 머릿속으로 들어갈 순 없으니까요. 그죠? 네, 무슨 말을 했는지. 그냥 그런 거 있죠? 말 때문에 하는 말. 네. 그런 거 참 많아요, 한국에서. 말 때문에 하는 말. 예. 어우, 예리해. 공중파로 다시 갈 생각 없죠? 못 갈걸요, 이제? 그래서 제가 미리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쭉 얘기한 국회의원들의 대표,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저 사람 잘못하니까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잘라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90도로 사죄, 죄송합니다. 본인의 기준으로는 상상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인형극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독재는 맞습니다. 끝났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적어도 제가 이제 뭐, 핀란드나 뭐, 스칸디네비아 그쪽에서 본 적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대통령이, 니네들 마음에 안 드니까 비켜! 그러면 비켜줘야 되는 거? 이거 참 희한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핀란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핀란드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때 소련 때문에 되게 애먹었거든요. 소련. 그러니까 원래 핀란드가 1917년에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독립을 유지를 하다가 2차 대전 때 소련이 핀란드를 잡아먹으려고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겨우 독립은 유지를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은 너무 이따만한 이웃이 있다 보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핀란드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처럼 굉장히 힘이 세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언제 소련 군들이 뭐 닥치는지 모르니까 이제 너무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건 있었어요. 같은 거. 그러니까 네. 러시아가 우리의 북한 역할을 했군요. 핀란드에서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그때 구소련이죠. 소련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지금 네. 국내에서 시끄럽게 굴면 안 된다.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독재도 끝났고 2015년이잖아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죠. 특이하다? 예, 좀 이쁘게 얘기하자면. 이쁘게. 핀란드의 기준 혹은 뭐 북유럽 혹은 유럽의 기준으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의 관계가 어때요? 거기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권력이 나눠져 있어요. 2000년대까지는 핀란드에서 대통령이 대빵이었는데 지금은 그 국회가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대통령이 높습니까? 국회가 높습니까? 이게 원래 3급 분립이 돼 있어서 삼급 더 높다고 분립이라고 할 돼 수는 있는데. 없죠. 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그렇죠. 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그렇긴 하지만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돼 있긴 대통령 그렇죠. 예.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에서는 결국은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네. 미국하고 비슷한데 이 왜 견제와 균형, 네. 체크 앤 밸런스 때문에 그 국회가 견제 역할을 무슨 밸런스? 체크 앤 밸런스 때문에 그 얼마나 견제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주주의의 성과를 평가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저런다는 거는 참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냐 이런 의문을 던지게 하는 궁궐. 예, 그리고 맞아요. 좀 약간 좀 왕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사실 그 전 일이 더 희한했어요. 그 있잖아요. 제가 한 1년 전부터 너무 여기 한국의 상황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신문을 안 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또 안 돼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사실 할 생각도 없지만 할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래 뭐 알아서 해라 뭐 그런 생각. 근데 뭐 웃긴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지금 뭐 4월부터 해가지고 뭐 그 세월호 1주년 때 뭐
여기 나라 가장 높은 분께서 가버리셔가지고요. 굉장히 조금 좀 황당했던 적도 있었고요. 해외로 간 거. 네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회, 그 뭐였죠? 국회 무슨 법이에요? 그 법안을 하려고 했던 거. 국회법 개정안. 예, 그렇죠. 예. 그거 이제 저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잘 합의 못 하잖아요. 이번에 어떻게든 어떻게 합의해가지고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핀란드 옛날에는 있었는데, 예, 요즘은 잘 없는데, 그거 관련해서 질문 하나 있는데요. 핀란드에서도요, 국회가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단, 어떤 거부권이냐면은요, 니네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국회에다 다시 보내주고, 그래도 국회가, 아니다. 우리는 이걸로 그냥 나가야겠다. 이래가 하면, 그러면 대통령은 뭐라고 못해요. 이제 그게 돼요. 한국도 이런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이거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아예 무상돼. 원래는 다시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재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논의를 하라고 보는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표결을 해서 통과시켜서 다시 청와대로 정부한테 보내면 정부는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어요. 한 번밖에 행사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나 보다. 그게 차이군요. 네, 그게 차이군요. 그래 지금 그냥 밀고 나가면 될 텐데. 그렇죠. 그렇지 하고 않고 그냥 이거랑 관련해서 생각나는 거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한국 정치를 보면서 정말 한국적인 특징, 한국적인 문화가 어떤 걸 느꼈냐면요. 한국 정치의 특징.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강한 리더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정당도 있잖아요. 그 정당 대표가 바뀌면 정당 이름도 바꿔버리고. 네. 그리고 항상 이제 무슨 친러, 친박, 비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따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달라요.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보다는 좀 제가 본 적 핀란드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또 정당도 참 없잖아요. 좀 다양하지가 못하고 핀란드는 좀 다양하고 물론 인기 있는 리더들이 나오고 지지도 받고 그렇지만 그 한 리더 때문에 당이 죽고 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핀란드에는 정당이 몇 개나 있어요? 그 정당 그런 레지스트 같은 거에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에 들어있는 거는 잠깐만요. 보수 공당 한 8개에서 내지 10개 정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있습니다.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렇게? 네. 8개. 새누리당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 이제 연정을 하는구나 말하자면. 네, 맞아요. 연립해가지고. 예, 연립해가지고요. 네. 그러면 핀란드에서 지금 새정치연합, 과거는 민주당이라고 불렀죠? 네. 본인도 계속 입에 붙어서 민주당이라고 그러고. 맞아요. 죄송해요. 예, 그거 너무 길어요. 다른 사람도 다 민주당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민주당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종북 좌파거든요. 빨갱이 정당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 거기서는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중간, 왼쪽, 오른쪽. 제가 볼 때 정수님께서 핀란드 가셔서 정당 활동을 하시면 우리 약간 보수 쪽에 있는 중간당 정도 입당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핀란드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당 그 정도예요. 예. 중간에서 오른쪽 약간. 예, 약간 오른쪽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너무 모르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밤샐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한국 당들을 보면 아예 그런 진보 당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한국 사람들이 또 핀란드 당들을 볼 때 아마 핀란드의 보수당도 왜 저 빨갱들이 뭐 지금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 문화하고 역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핀란드의 보수정당이 우리나라의 가장 진보적인 정당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래요. 근데 사실 요즘 한국의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까지는 모르는데 최소한 그럼 좋아요. 그럼 끝에 우리나라에서 보수정당의 대표라고는 새누리당과 비슷한 당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이런 거 정치 문화의 차에서 온 것 같아요. 한국은 항상 미국을 따라했고 그래서 시스템도 이렇게 막 돼 있고 근데 유럽은 더 다르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의 정치적 이해도 많은 것 같으니까 새누리 정도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무상급식은 안 된다. 응? 애들 밥 주는 거 안 된다 말이지 이런 거. 그런 정도의 주장을 하는 정당이 핀란드에서는 유럽의 기준에서는 가운데 오른쪽 왼쪽 중에 물론 오른쪽에 있겠지. 오른쪽 어느 정도에 있냐는 거지. 아주 여기가 왼쪽에 여기가 오른쪽이면 아마 여기까지. 얘기가 끝나기도 전부터 네. 고개를 절레절레 들고 있어. 왜냐면 그것도 조금 더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핀란드는 이렇다 저렇다만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야 되는데 게 뭐냐면 그 사실 이데올로기의 차이예요. 이념의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거든요.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뭐 어디로 갈 운영하고 것인가. 싶은지 예, 그런 거 차이가 있는데 핀란드는 그때 2차 대전 끝나고요. 그때 우리는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덴마크 그쪽 옆 나라들 흉내를 많이 냈어요. 많이 낸 게 뭐냐면 그때 그런 노르딕 모델이라고 해가지고요. 스칸디나비아 노르딕 스타일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그런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합의를 그러니까 이뤘던 건데요. 예, 그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경제랑 경제 성장이랑 평등이랑 그리고 세 번째 거 뭐였지? 까먹었다. 자, 막 이걸 가지고 시험 쳤거든요. 제가 요즘 그 핀란드에서 교육학을 공부해가지고 잠깐만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더 많이 사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죠. 경제 성장이랑 평등이랑 민주주의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선순환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런 이념적인 배경에 있는 그런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평등 글쎄요. 말은 하는데 그리고 물론 평등을 원하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도 그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극우 정당은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유태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뭐 이런 외국인 다 물러가라고 하고 막 프랑스 치면 유명한 르펜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그런 정당 레벨에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쵸 뭐 근데 그 학사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주장하는 아시겠지만 네. 그 핀란드뿐만 아니라 사실 덴마크도 그렇고 핀란드도 얼마 전에 지금 4월달에 정선을 했거든요. 핀란드에도 그런 보수당이 좀 그러니까 이민자를 싫어하고 그렇죠. 이런 보수당이 굉장히 지금 힘을 꽉 잡고 얻고 있어요. 있죠. 예전부터. 네네네. 그래서 핀란드도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그런 당도 그 핀란드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이런 그런 복지 모델을 버리기는 싫은 거고요. 그래서 그건 계속 유지를 하되 조금 다른 면에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쭉 보면서 답답했던 거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했던 거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해 봐요. 본인 워딩으로는 짜증났던 거. 저는 그거 참 희한한 현상인데 여기 항상 총선 결과를 보면은요. 총선. 예, 총선. 예. 아니면 뭐 어떤 선거를 보더라도요. 그 지역주 있잖아요. 그거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정말 진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경상도는 새누리, 뭐 전라도는 새 정치. 네. 너무 이제 노력했습니다. 네. 그런 거 참 제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자세고요. 자, 또 지역주의. 한 가지만 더 얘기해봐요. 한 가지만 더요? 그런 거에서 여기서 국회나 뭐 가끔 시의회도 보면은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 날아치기를 더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날치기? 네. 대화하지 않고 혼자 막 날치기. 예,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런 그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너 아니면 나, 이거 아니면 나, 그러니까 중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일단은 멱살부터 잡아가지고 야, 얘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이렇게 그냥 나오러 간 거예요. 본인도 무슨 얘기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건데 이 정도면 대단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박수 부탁드리고요.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브리핑을 같이 해주세요. 아, 예. 같이 해주시는데, 알겠습니다. 이걸 해주세요. 이번 한 주 한국 정치에서 가장 이상했던 점. 하나만 골라야 됩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어렵겠지만 하나만 골라주세요. 오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저는 강냉이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똑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네. 두 번째 게스트는요. 정치권의 자꾸 나오냐. 무섭게. 따로 이 사진을 깔고 소개했어야 되는데 내가 찾은 것 중에 제일 예쁜 사진이었는데 민변 책을 냈어요. 쫄지마 형사 절차라고. 나의 트레이드마크인데 쫄지마. 민변 변호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잡혀갈 때는 어떡하나 대처법을 책으로 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 소환 당해본 적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그럼 기분을 모르겠구만. 민변에서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쫄지 마. 라고 굉장히 나쁜 책이죠 사실은. 경찰, 검찰은 굉장히 싫어할 책이죠 이게. 예전에 한겨레에서 금태섭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그 비슷한 연재물을 기획해서 첫 회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연재물은 1회로 끝났고 연재인데 1회로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옷을 벗으셨죠. 그렇지. 변호사가 됐지 참. 자, 그러면 저희가 민변 이 책을 직접 쓰신 민변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박수로. 황 변호사님은 저희가 낫꼼수 각종 소송에 시달릴 초창기, 지금도 시달리고 있지만 초창기 때 내가 맡아서 당신들을 변호해 주겠다고 나서셨다가 중간에 관두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이혜정 변호사님. 네, 민변에 지금 상근하시죠? 아니요. 작년까지 상근했다가 나왔어요. 정보가 다 안 맞네. 자, 이분들이 직접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왜 이 책을 쓰는지 제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잘 새겨둬요.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당신들도. 자, 우선 이 책을 왜 만드신 겁니까? 애초에. 이 책이 사실 출간된 거는 2009년이죠. 네. 2009년 촛불 집회가 한참 이제 진행되고 마무리될 시점에. 그때 무더기로 잡혀갔죠, 사람들이 막. 그렇죠. 네. 사실 지금도 그때 기소됐던 분들이 아직 재판을 하고 있고요. 우리 민변에서 전부 다 변호를 하고 있죠.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사실. 그 광우병. 네. 기억나시죠?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왔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기소했어요. 그리고 약속 기소한 사람도 있고 정식 재판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도 안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대단하네요. 네. 우리나라 뭐 정부가 그렇죠, 뭐. 10대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자기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돈을 주고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변에서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직접 나서신 자원봉사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뭐 50만 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돈으로 나와서 변호하신 분들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6년이나 갈지 몰랐죠. 뭐 실제로 50만 원을 받은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아마
우리가 그때 국민들 기금을 만들어서 아마 십시일반 10,000원씩 내신 분들도 있고 5,000원씩 내신 분들도 있고 뭐 심지어는 2만 원, 3만 원씩 내신 분들도 있는데 그 돈으로 계속 지금 변론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돈을 뭐 얼마 받았는지 저는 사실 기억이 별로 없어서 아마 거의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나서 난검수다에서 쫄지마 기금으로 5억도 만들어 줬거든요. 예. 이 책 만드는데 그 돈 안 들어갔나요, 혹시? 그거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근데 왜 쫄지마를 쓰고 그래?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쫄지마가 이 책이 나온 거는 2009년이잖아요. 근데 총수가 아마 그 쫄지마 이름을 쓴 거는 2011년인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려고 했던 게 쫄지마의 원래 저작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초판이 2009년에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2009년 때부터 쫄지마였어요? 그럼요. 네. 나 안 봤어 이거! 아니야, 봤을 거야 분명히. 나 안 봤어 이거! 그럼 첫 질문을 이걸로 드릴게요. 예. 흔히 검찰, 경찰, 수사, 소환, 뭐, 그런 절차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예요? 문득 최근에 생각나는 거는 제가 요즘 그 피라미드 예술을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하 작가님이라고. 피라미드 예술. 네, 다단계 예술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분 모든 사건을 변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제 첫 재판이 있어서 그분이 지금 5개 혐의로 재판이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 이하 작가님은 그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자기 그림을 이렇게 어디서 붙이든 뭐 갖고 있든 맘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분을 이렇게 뿌리다가 이제 걸린 거죠. 그분들한테 밥값이나 이렇게 차 비용도 이렇게 5만 원씩을 줬나 봐요. 뿌리라고 다단계 할 때. 뿌리라고 할 때 그거를 뭐 뿌린 대가로 준 게 아니고 어쨌든 내 그림을 너희들이 뿌려주는 거니까 이거 밥이라도 사 먹어라, 교통비라도 해라 이렇게 하고 줬는데 이제 경찰 수사를 받으니까 이 붙잡힌 일반 시민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하 작가가 이렇게 돈을 주고 니네들이 이렇게 범죄를 하라고 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이제 이하 작가한테 전화를 걸었죠. 잠깐 해서 그렇게 하도 너무 쪼니까 이하 작가가 그냥 내가 줬다고 그럼 시키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하 작가는 교사범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엮어서 경범죄 막 교사범이 되고 이분은 이제 정범이 돼서 계속 이제 그렇게 계속 지금 한 분씩 계속 엮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할 정도면 굉장히 이게 간이 많이 크신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화가 오면 정말로 많이 쪼시고. 아니 근데 그거는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상황. 당황하는 거죠, 첫 번째. 네. 가장 첫 번째가. 뭐, 어떤 착각을 하냐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명하고 해명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너 이거 왜 그랬어? 그러면 이제 보통,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얘기를 주워 들었어요? 변호사님한테 들었거나, 누구한테 들었다 이거예요. 말하지 마라. 인적사항 얘기하고, 기본적인 거 얘기하고 나서는 말하지 마라.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경찰이 혹은 검찰이 당신이 이러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의도가 이거 아니야? 본인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묻는 거거든. 전혀 엉뚱한 얘기를 물어봐요. 그럼 화가 나잖아. 아니면 아니잖아. 그러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막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묵비권 하라고 했는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막 해명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래? 하고 상대방이 받아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얘기가 먹히는구나. 뭐 얘기를 다 풀어놔요. 그걸로 잡혀가. 몰랐던 얘기까지 다 들었어. 걔네들이. 그렇죠.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정확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제 함정에 빠지는 가장 일반적인 오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받아줄 거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알아들을 거고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소위 말해서 방면될 것이다. 풀려나갈 것이다. 이런 오해를 사실을 하거든요. 근데 99.9%가 다 해요. 맞습니다. 아마 경험에서 나온 얘기. 아니, 제가 제 경험을 얘기 들어볼까요? 주진우, 저 처음에 이제 갈 때 다 묵비권 행사하는 얘기 듣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네, 다. 아니, 근데 그렇게 세뇌를 당하고 본인도 알고 있고 하고 가지만 주진우는 끝내 못 참아요. 끝까지 참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 하다가 막
열받거든요. 얘기하다가 그거 아닌데 열받거든요. 그럼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승질을 낸다든가. 보통은 이제 소리를 지르지 않고 해명을 하죠. 주진우는 소리를 지르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승질을 내고. 저는 한 6시간, 7시간 받으면 그 조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끝나고 나서 조서를 보여주거든요. 창밖을 보면 묵묵부답.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 묵묵부답. 머리를 쓸어넘기면 묵묵부답. 저는 전부 다 그것만 써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대사는 없고 지문만 있는 거네요.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머리를 쓰다듬으면 묵묵부답.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로.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입이 간질간질하죠. 네, 근질근질 하거든요. 제가 한명수 총리. 네네. 한명수 총리도 가기 전에 정말 많이 듣고 얘기 다 들어갔대요. 입이 간질러 참을 수가 없어요. 저 말고 제 주변에서 묵비권을 끝까지 행사한 사람 좀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실제로 묵비권을 행사해서 살아나온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사례를 계속 교육시켜가지고. 네. 근데 그게 정말 설득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저 변호사를.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킨다고 했을 때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더 상황을 잘 아니까 내가 잘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오류에 이런 생각을 한단 거죠.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A라고 얘기하면 저쪽에 이게 소위 말해 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다 타이프를 친단 말이죠. 근데 A라고 얘기하는 게 A-가 돼 있어요. 이게 절대 A가 그대로 안 돼 있습니다. 절대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똑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수사를 받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수사를 하는 전문가인데 여러분들은 수사를 받는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통 7시간, 8시간 계속 질문 공세를 하는데 그 자체가 고문입니다. 고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세요.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생각은 이거 끝나고 뭐 먹지? 그러면서 창문을 멍하니 쳐다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돼요. 중간중간에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 이렇게 하였습니까? 점심 뭐 드실래요? 서로 전혀 어긋난 대화를 하는 거죠. 안경 끼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시간을 즐기지 않고 그냥 묵묵히 버텨야만 하는 걸로는 버티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혼자 버티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게임기의 보조를 받든지요. 아니면 이제 아니면 뭐 변호사가 옆에 있는 게 좋죠. 이제 변호사가 요즘은 그 조사를 받을 때 동석을 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든지 하는데 문제는 뭐 내가 수사를 받는데 항상 변호사를 뭐 동반할 만큼 여러분이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조사 받는 동안 게임 해도 돼요? 뭐 사실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 요걸 해요. 그들도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면 뭐 수도쿠를 푸시든지, 아니면 크로스워드를 푸시든지. 나처럼 기발한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창밖을 보라니까. 사실은 이제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너무 뻔하고 이미 이게 증거가 확실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여기 참석했습니까? 네, 이런 걸 해야 돼. 그렇죠. 네. 만약에 뭐 사진 다 나와 있고 동영상이 찍혀 있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체포돼 있고 이게 다 모든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그런 거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건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한다면 우선 내가 먼저 뭔가 해명을 하고 뭐 이렇게 나를 변명하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 변호사를 불러야 돼요. 그때는 맞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뭐 좋은 공익적인 어떤 일에서 마치 뭐 소환을 당하거나 체포되거나 이렇게 해서 조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희 뭐 민변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잡히면요 전화를 해야 돼요. 자기 혼자 그 상황에서 상황 판단이 안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변호사를 평소에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자기 회사, 부모 혹은 그런 친구 전화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사태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상황 판단을 맡기고 자기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맞죠? 예. 많이 겪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압수수색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들어왔다.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압수수색 요즘은 핸드폰 아니면 PC잖아요. 제일 네. 문제가 핸드폰이죠. 거의 모든 수사는 요즘 핸드폰을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메일이나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메일도 물론 하지만 핸드폰이야말로 정말 모든 사람의 어떤 그 연락 관계라든지 교통수단, 통화, 소통의 중심 문자. 어떤 도구잖아요. 메일. 그래서 이걸 하는데 사실은 이게 범죄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반면에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도 사실은 핸드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그 전체를 다 통째로 압수를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절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체포됐다 하면 이 절도에 관계된 어떤 정보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엉뚱한 것도 다 뒤져본다는 거죠. 그 휴대폰을 네, 압수하거나 노트북을 압수할 때 네. 통째로 다 압수하는 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압수수색을 해서 실제로 가져갔을 때는 이에 대해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변호사나 어떤 전문가의 입회하에서 그 부분에 한정해서 복사를 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무심코 넘어가고 이런 넘어가는 상황 자체를 수사기관은 아주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큰데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영장을 집행을 하러 오는데 그때도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에 대해서 압수수색의 범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한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무작정 닥쳐와서 압수수색을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다 쓸어가죠, 다. 다 그냥 가져가거든요. 그럼 집에 만약에 저 압수수색하러 온 분들이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른다 그러면 대기 변호사 올 때까지 그렇죠. 기다려라. 그게 제일 첫 번째죠.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압수수색까지 갔으면 이제 진행이 많이 된 거고요. 그렇죠. 압수수색까지 갔는데 변호사가 없다는 건 큰일 난 거지.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회를 참석했어요. 네. 집회를 참석하려고 참석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다 본의 아니게 참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시내 중심가 지나가다 보면 이거 뭐야 하다가 잡혀간다든가 구경하다가 잡혀간다든가. 근데 거기 가서 핸드폰을 내놔라. 그렇죠. 만약에 경찰이 당신 핸드폰 내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그 핸드폰은 그 범죄 집회 참석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회 문구가 있는 무슨 플랜카드를 들었다. 그럼 가져갈 수 있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핸드폰을 가져갈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걔네가 뺏어갔어. 그러면 이제 그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변호사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수사기관은 그 어떤 핸드폰에서 다른 내용을 찾아가지고 어떤 증거로 제출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압수수색 그 결과에 대해서 증거로 제출하게 그럼 되면 내가 절대 안 돼 하고 꼭 쥐고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 뺏어가는데 저항을 하다가 만약에 경찰 한 대 쳤다라고 한다면 그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고요. 네? 정당 방위가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자기 물건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 거니까 내가 한 대 쳐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물리치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고 와서 쇠파이프 들고 와서 때리면 안 되죠. 아니 이런 내용이 지금 다 책에 담겨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경찰이 달라고 하면 사실 위축돼서 그렇죠. 줘요. 근데 그렇게 이미 제출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오히려 이미 제출은 허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동의가 된 주니까.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거부를 하고 관련이 없고 가져가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라. 내 핸드폰 보려면 압수수색 영장 되나요? 그렇죠. 네. 시바까지 해도 되나요? 영장에 핸드폰이 아니 기다려 궁금해. 경찰이 달라고 그랬어요. 집회 참석했는데 이 휴대폰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내나 시바. 요 시바까지 했어요. 응? 정당방위인가요? 그럼 이 시바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네. 모욕죄로 욕은 정당방위의 수단은 아닌 것 같고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은데 모욕죄로 기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경찰 쪽에서. 네. 그러면 그 모욕죄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벌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벌금이죠. 해야 되겠다. 근데
근데 그게 제가 또 비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를 말씀을 해드려도 되나? 여러 명이 있는 데서 아니고 경찰 혼자 있을 때 시도해도 됩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모욕죄라는 거는 다수가 그 사람이 모욕 당했다고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모욕 당한 걸 봐야 되는 거군요. 모욕죄 소용되려면 혼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화장실을 잘 불러서 야이 씨발! 핸드폰 줄게 일로 와. 오늘 이 자리 모신 건 사실 개정판 내셔서 모신 건데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 뭐 초판하고 개정판 뭐가 달라졌나요 이게? 첫판은 사실 그때는 제대로 경황이 없어서요. 수사편과 재판을 좀 같이 좀 버무렸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재판보다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수사 과정에서 1차로 먼저 우리 시민들의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국이잖아요, 사실. 상황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좀 수사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리고 재판은 조만간에 다시 출간을 하자라고 해서 작년 6월 달부터 이제 수사에 좀 맞춰서 했는데 그게 또 마침 작년 6월 달에 4월 달 이후에 세월호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 수많은 사람이 또 집회 때문에 체포되고 조사를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분들은 이 책을 다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걸 사서 보신 다음에 더 궁금한 것은 민변에 문의를 하시면 네, 그러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 있어요. 주민등록증 내놔라. 신분증 좀 보자. 가방 좀 까봐라. 이럴 때 혹자는 거부해도 된다라고 하고 혹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정확한 게 뭡니까? 근데 불신검문이라는 건 이렇게 뭐 수상한 거동이 있거나 뭐 범죄를 뭐 자기가 했거나 이런 추측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경찰이 그렇게 잠시 세워놓고 정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잠시 뭐 이렇게 이름이 뭐냐 뭐 이러면서 주민등록증 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러면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볼 수는 있죠. 그리고 그럼 당신의 소속은 어디고 오히려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경찰에게 너의 소속과 증표를 제시를 해라. 내가 당신이 경찰인 것을 밝혀라 먼저. 내가 왜 그거를 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집회 이렇게 해서 관련돼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일단 정당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왜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럼 가까운데 경찰서로 가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는 있어요. 이제 주민등록증을 안 내놓으면 가방에 뭐 들었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소지품 검사는 흉기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가정됐을 때 그렇게 추측이 많이 됐을 때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시비를 거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민변에 상근에 있을 때도 그런 집회할 때 그런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나는 집회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지하철역을 경찰들이 다 봉쇄하고 있어서 지하철역도 못 들어가는데 경찰이 붙잡아서 가방 열어봐라. 너 어디냐 이런데 그래서 같이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마무리돼서 간 적은 있었는데 실제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제 민변 전화번호 522-7284를 모르셔서 아는 분들은 바로 전화해서 변호사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통화해서 그렇게 번호가 뭐라고요? 522-7284. 그럴 일이 있을 때는 민변에 전화를 해서 경찰 바꿔주면 되겠군요. 아예. 네, 그러면서 뭐 이거 변호사님 이렇게 하지 이거 법적으로도 없다는데 그러면 걔네들도 좀 할 말도 없고. 저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결국 집회에 참석했다가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다다다닥 하잖아 이거. 예전엔 타자기 있고 요즘은 노트북으로. 이걸 하기 시작하면 그 본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뭐 공익적인 일이면 저희 민변에다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뭐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다라 싶으면 가능한 지인들 중에 변호사를 빨리 연락을 해서 얘기를 듣는 게 좋죠. 그러니까 조사에 응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협의를 한 다음에 뭐 답변을 하든지 아니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집회에 잘 참석하고 그냥 왔는데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나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에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서 나와달라고. 통상적으로 이제 언제 출석을 하라 이렇게 소환을 하죠.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소환장이라는 어떤 우편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가 이제 덜컥 겁이 나죠. 그렇죠. 소환장 받으면 기분이 묘합니다.
국가에서 날 부르네? 그걸 받았을 때 무조건 그날 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일단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어떤 혐의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럼 얘기를 해줄 거고 그리고 또 직장도 있고 학교 때문에 그 조율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오라고 이제 먼저 출석 요구서를 메일이나 뭐 팩스로 보내달라. 그래서 그 혐의가 내가 뭔지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럼 내 신분이 참고인일 수도 있고 피의자일 수도 있거든요.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이 사람을 불리려는 피의자 같은 경우는 출석을 해야 돼요. 근데 참고인 같은 경우는 출석 의무는 없어요. 안 가도 돼요. 뭐 피내사자인지 이런 거를 다 물어보고. 피내사자는 그러면 수사가 되기 전인 거죠? 아직 수사 입건이 되긴 전인데 약간 무슨 좀 조사를 조용히 해보니까 자기 조용히 내면적으로 조사를 하고 네. 있는 거죠. 뭔가 알아볼 게 있어서.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요구를 받고 내가 안 갈 수도 있는 것은 참고인하고 피내사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피의자, 설령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언제 시간을 편한 시간에 조율할 수는 있어요. 이날은 내가 안 되니까 가능한 이 시간에 좀 맞춰달라,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조율해서 가는 게 좋죠. 그다음 이제 그 사이 시간을 번 다음에 이제 주변에 뭐 변호사님이랑 뭐 얘기를 소환장이 아니라 바로 뭐 형사나 수사관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전화도 올 수 있죠.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지금 무슨 신분? 예를 들어서 이거 가능합니까? 휴가인데요. 다음 주에 돌아오는데 다음 주에 가면 안 되나요? 이거 가능합니까? 그거 뭐 항공권이랑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진짜 가야 된다. 그 이후로 잡아달라 할 수도 있겠죠. 받아주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소명을 해서 만약에 휴가야 그렇다 쳐도 뭐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그거는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로 병원 진단서든 그 예약증이든 첨부해서 그래서 재벌 총수님들이 그렇게 많이 아픈 거 아니에요? 휠체어 그렇게 많이 타시고 건강하셔야 될 텐데. 당장 새벽 3시야.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예요? 네, 집회를 뭐 새벽 2시 끝났는데 3시 잡혀갔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시장에 놓고 아침에부터 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당장 앉아오려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럴 때 할 수 있는 뭐 자고 수단, 방어 수단? 뭐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들어놓고 자겠습니다. 밑바닥에. 이게 왜냐하면요. 아주 심플합니다. 이게 이제 그 12시를 넘어서는 그 심야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야조사는 본인이. 수당이 나오나요? 그렇죠. 본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 가혹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 일정한 그 생체 리듬이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밤에는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몇 시까지입니까, 근데? 보통 12시고요. 12시부터? 야간 수사는 10시부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12시를 넘으면 심야조사라고 얘기하죠. 아침 몇 시까지로 봅니까? 6시 보통. 6시. 그럼 6시 넘어서 갑자기 뭐 조사를 하자고 한다거나 압수수색을 왔다거나 하면은 할 말은 없는 거네요. 그래도 그때는 뭐 이제 예를 들어 수사를 아까 당한다고 했을 때 6시 아침 6시 이후에 낮에 마찬가지로 거부를 할 수는 있죠. 자기 진술 거부할 수 실제로 있고. 저희 회사 기자 중에 한 명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아침 7시에 수사관들이 와서 되게 당혹스러운 거죠. 그때 막 변호사한테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뭐 그치, 일부러 그 시간대 하는 거예요. 지인들한테 전화해도 전화를 안 그렇죠. 받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시간을 계속 끌다가 문 열어라 하니까 문 열어주고 또 전화기도 뺏기고 다 털리고 나서 나중에 수사관이 담배 한 대 피우자면서 나 사실은 한결의 독자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허무 개그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러면 그런 시간대 문을 안 열어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문을 따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문을 따고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저항을 하게 되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변호사에게 이제 쉽게 말해 연락을 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좀 시간을 끌 필요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시간을 끈 사례도 몇 군데 있죠. 일반 정당에서는 옛날 민주노동당인가요? 뭐 그런 데서도 실제로는 시간을 그렇게 끌었죠. 보통 한두 시간 정도까지는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그 경찰이나 검경을 상대할 때 본인한테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묵비를 했다라고 해서 사실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증거로 사용할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묵비를 했습니다라는 그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so what이죠, 뭐. so what. 재판부 입장에는 so what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해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총수가 뭐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목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아무것도 안 써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게 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장을 찍으라고. 근데 사실 지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서류 자체는 그냥 자기들이 타이프 연습, 타자 연습한 종이에요, 이게. 아, 그걸 안 찍어도 돼요? 아, 그럼요. 찍어야 할 의무는 없죠. 그럼 실컷 얘기하고 안 그렇죠. 찍으면 실컷 이야기하고 안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되도록이면 묵비권을 행사하되 그게 너무 힘들면 실컷 얘기하고 안 찍으면 되죠. 그러면 이게 내 도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작성한 게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혼자 타자 연습한 거예요. 그럼 수사기관을 다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자기 마음이죠. 근데 이제 이런 데 있잖아요. 영상 녹화실인가?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네. 저는 꼭 그런 데 가서 하던데. 모조리 다 녹화해버리는 거. 그 사실 이제 영상 녹화라는 게 그 수사기관은 요즘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난 꼭 그런 데 들어가지?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강압적으로 질문한 내용이라든지 소위 유도를 했다는 유도성의 질문을 했다는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요즘은 하면은 법정에서 바로 이제 소위 변호사들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까 그런 그 어떤 흔적이 남는 영상 녹화를 맨 처음엔 자기들이 좋아했는데 요즘은 싫어해요, 사실은. 그렇구나. 네.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변호사님들은 잘 모르고 당해본 사람들만 아는 건데 검사들 혹은 그 형사 하여튼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신문을 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얘기하다 흥분해가지고 욕을 하거나 이 새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녹음기를 들고 들어와서 본인이 검사나 뭐 형사나 자기가 얘기하는 게 거꾸로 이 피의자에 의해서 녹음될 거라는 상상을 하지 않거든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다 녹음해요. 막 욕도 하고 막 짤짤하고 이게 다 녹음돼 있잖아요. 그 녹음된 것이 큰 무기가 됩니다. 그럼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법 규정이 뭐죠?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녹음까지가 아니더라도 맨 마지막에 조서 끝나고 나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때 뭐 조사 과정에서 뭐 수사관이나 검사가 이렇게 폭언을 했다. 욕을 했다. 이때 많이 불쾌했고 이거는 증거로 남겨달라 이 자리에.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검사가 이거 증거로 제출하기도 약간 조금 맞아. 애매할 수도 있죠. 판사한테 제출할 때 이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전화번호 뭐라고요? 522-7284. 522-7284. 만약에 치킨집 같잖아, 거기.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하실 말씀 있어요? 사실은 뭐 이 책을 저희들이 발간하게 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이게 아주 참 비극이죠. 사실 이런 책이 나오거나 팔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세상이 제일 좋은 건데, 저희들이 어떤 2007년 이후 뭐 촛불 집회, 그다음에 작년에 또 세월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자기 어떤 인권이라든지 자기 목숨까지 심지어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이런 아주 좀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호신술, 소위 말해 아빠가 딸 자식에게 이렇게 너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은 이런 호신술을 스스로 체득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법적 호신술책이군요, 이게. 뭐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빨리 무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책이 뭐 저희들이 많이 팔리는 세상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고 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형성하자. 그리고 우리들도 민변 변호사들도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낸 것이니까 많이들 보시고 또 앞으로 또 우리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PPL 소개해 주세요. 조청입니다. 조청. 엿 아닙니까, 엿? 국가지정엿. 국가지정엿. 조청.
국가 지정 명인이 만들어서 이 구수한 맛과 향이 일품인 강봉석 명인의 쌀조청과 도라지조청. 국가 지정 명인이 있구나. 식품 명인이라는 건데요.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식품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뭐 그런 제도입니다. 이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겠죠. 20년 이상 한 분야의 식품에 정진한 자이거나 전통 방식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는 명인으로부터 보유 기능에 대한 전수 교육을 5년 이상 이수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된다. 지금까지 56명이 지정이 됐는데 전국에서 56명밖에 없는데 엿조청 분야에서는 이 강봉석 명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쌀조청은 건강조미료로 추천을 하신다고 하시고, 생강조청과 도라지조청은 기관지를 위한 상비식품으로 추천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제품보다 이 분 자체를 한번 초대해봐야 되겠다. 왜 엿에 이렇게 집착하시는 거죠? 무려 4대째? 그것보다도 왜 파파이스에 광고를 내신 거지? 4대째 엿만 만드시는 이 일가에서 파파이스에 여기가 바로 광고할 때야! 하고 생강조청이네, 이게. 생강조청. 여긴 도라지조청입니다. 생강으로도 엿을 만드는구나. 자, 또 있어요? 하나는 뭐 PPL은 아니고 선대인 소장님이 지난주에 나오셨었죠. 나와서 뭔가 행사를 한다고 저한테 친절하게 얘기해달라고 이제 했던 그 행사에 엄청난 많은 수의 분들이 파파이스를 보고 신청해가지고 대박이 났답니다. 신기하죠? 이번에 모실 분은 메르스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정부에 소송을 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료 준비를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자료 준비한 것 중에 아까 그거 있잖아, 그 사례. 경기연구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부 및 병원에서의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로 감염자 및 접촉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서 전국에 확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신규 감염자 절반이 병원에서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정부 간 소통 부재로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았고 메르스 환자 및 대응 과정에 대한 이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불신감이 높아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얘기입니다. 경기연구원이라는 일종의 싱크탱크인데 거기서 낸 보고서예요. 보고서에 나온 이제 해외 사례 조사들인데 6월 18일에 나왔고 메르스 관련된 것들인데 모범 사례로 뭐 미국, 일본, 중국, 홍콩이 쭉 나오다가 사우디 얘기가 나왔는데 주어를 안 봤으면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이 벌써 끝났구나 할 뻔했죠. 자, 이 단어를 아십니까 혹시? 부작위. 법률 용어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세월호 사건 때 등장을 했었죠. 선장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근데 국가가 부작위했다는 겁니다. 라고 소송을 거신 분이 있어요. 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소송 제기한 문정구 변호사라고 하고요. 변호사 일한 지 한 12년 차 됐고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변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집회에 가서 이렇게 막 들이받고 싸우는 변호사님들을 주로 만났는데 문 변호사님은 그쪽은 아니시죠? 네. 원래 성범죄 많이 다루셨다면서요? 네, 형사사건, 이 성범죄 사건이 뭐, 우리가 흔히 하면 이제 성범죄자에 대한 뭐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이 많긴 한데 사실은 약간의 인식의 차이 때문에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계기가 됐던 사건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분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이 좀 비즈니스적으로 수익이 많이 되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형사사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그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사사건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신 거예요? 사실 굉장히 조용하게 그냥 제 일 열심히 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게 계속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까 도저히 진정될 기세도 안 보이고 뭐 새로 신임 총리 황교안 총리님 부임하신 다음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는 계시는데 이게 그냥 나중에 되면 정책 과오상의 판단이었다. 새로 들어온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시냐 그냥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느 정부나 그렇고 현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상의 과오나 과실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정책상의 과오가 아니라 법률 규정을 봤을 때 정부가 법을 위법한 실수였다는 점을 국가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판결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 기록으로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역사에 보면 왕이나 집권 세력들이 잘못한 거를 그 국가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사초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변호사를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한번 그 일을 한번 변호사의 직함을 걸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그렇게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스타일로 안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열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것도 약간 코믹한 얘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천식이 있어가지고 기침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상생활하다가 메르스 때문에 어디 가면 조금만 기침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가지고 제 생활에 굉장히 불편이 많은 거죠. 분명히 저 메르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일 때문에 구치소 접견 가도 자꾸 마스크 쓰고. 아니, 저도 지금 제가 기침 감기가 지금 한 4주째 낫질 않고 있는데 기침하면 사람들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어디 취재하러 가서도 막 오해를 받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잖아요. 더 이상하게 봐요. 마스크 쓰고 기침하고 있으면 막 진짜 격리 대상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납득이 안 됐을 때는 저한테는 굉장히 생활에 큰 불편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는구나 하고 부견이 열이 받았는데 내가 직업 변호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제가 사실 소장을 19일날 접수를 했는데 이제 문의하신 분이 너 일이 되게 없어서 이거 소송 내 가지고 나중에 메르스 환자들 집단 소송 유치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랑이라 진짜 사건 많거든요. 바쁘고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이제 막 피곤하면 계속 기침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소송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딱 2시간 동안 소장을 썼어요. 그래서 접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금요일날 접수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 관련 법이 됐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사실 되게 생소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가 공개를 안 하는 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왜 공개를 안 할까 해서 그 법을 찾아보니까 의외로 법 규정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의외로? 잠깐만요. 법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저 국민은 이제 감염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천식이 있는 국민까지 다. 그렇죠. 메르스 환자나 격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은 그건 당연한 거죠. 감염되지 않은 분들이 더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피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법 규정이 의외로 너무 잘 돼 있는 거라서 아니 이렇게 법이 있는데 왜 정부가 도대체 확진 환자가 발생한 19일을 경과해서 그때 당시 공개했을 때가 이미 환자가 64명, 사망자가 5명이 발생을 했고요. 격리자 2,361명이 발생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는데 저걸 정부가 도대체 뭐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냐. 되게 의문이잖아요. 의문. 사실 언론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질타를 했을 때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던 내용들도 명확하게 사실 나온 내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한간에는 뭐 특정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비공개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소송을 하면 정부는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답변서가 나오면 정부가 왜 비공개했는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뭐라고 본인의 그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던가요? 그래서 뭐 보통 지인들이 이제 법조인 분들은 이제 선후배나 동기분들한테는 굉장히 걱정하는 연락이 되게 많이 왔고요. 왜 이렇게 뭐 기획소송 하냐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응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보도기사가 너무 많이 나가고 다음에서 탑기사 되면서 리플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이슈화 될지 몰라서 못 보고 있다가 봤는데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도 많았는데 이제 제 신상을 털어서 굉장히 인신공격을 하는 예,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 하여튼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의 사실은 어찌 보면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시작한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누구가 배우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혹시 뭐 걱정해 주는 분들은 없어요? 너 그러다 털린다 뭐 이렇게? 뭐 세무조사는 일단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담담하게 웃기시는 분이네. 예, 되게 열심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모르셨죠? 예. 왜냐하면 사실 그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근데 이게 대신해줬다고 생각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근데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신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법률에 충실한 그냥 소송이에요. 저 법 규정 보시면 국민이 누구나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저 알 권리란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감염되지 않은 일반 국민이 모두가 저 정보를 공개 요청을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메르스가 있으면 그 지역을 피해가고 싶은 그렇죠. 거죠. 아주 기본적인 감염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데 그걸 19일 동안 경과하지 않는 그런 정보의 행위가 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부작위라고 하거든요. 공개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만은 6조 2항에 반해서 위법하다. 그게 이제 청구 취지 1항, 그 위법함을 구하는 게 1항이고요. 두 번째 항은 이제 언론이나 그 국민들이 계속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9일 동안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도 그러면 그걸 정보 공개 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뭐 청구서를 어떻게 내고 병원 공개를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 절차란 게. 그렇죠. 정부가 만약에 공개 안 하면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청구서라든가 뭐 간단한 정보 공개 청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화돼 있잖아요, 요즘은요. 근데 제가 이 법을 보니까 법률에는 규정은 잘 돼 있는데 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라고 해서 이 법률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실현해주기 위한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 장관령에 이 6조 2항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 아예 없더라고요, 규정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선언적인 규정으로만 보기 좋게 국회법은 만들어놨는데 과연 그러면 이 알 권리가 있다는데 알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고 보장받을 것인지 그리고 국가는 이 알 권리 실현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 그런 관련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법을 하지 않은 정부의 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두 가지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할 일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정부가 변호사님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라고 하셨어요. 우리 소송 다 제기해놓고 이제 와서 조심스러운 뭐예요. 네. 혼자 생각할 때 조심해야지. 네, 최근에 아마 뉴스 보셨을 때 6월 25일자로 새누리당 유이동 의원님이 이 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법에 보면 실제로 제가 문제 제기했던 입법 부작위에 대한 내용들이 아예 그 대통령령이나 그 시행령이나 본법에 아예 내용이 들어가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이동 경로나 이동 수단, 진료했던 의료기관, 그리고 접촉자 현황까지 전부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근데 그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특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 의료인이나 피해자들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법을 굉장히 빨리 입법을 해서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아마 입법 부작위 부분은 이미 실현이 된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아마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1항 부분은 이미 과거에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함을 구하는 걸 유효하기 때문에 소송 유지의 그 의미는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송을 이기면 변호사님이 받는 혜택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게 국가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결로 국가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판결로. 그리고 그 내용이 단순히 정부가 이거를 판단상의 오류로 새로운 전염병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자칫 놓쳤다 이게 아니라 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있는 건 정부가 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할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 위법함이 확인되는 거고요. 이 판결이 나오면 다만 추후에 실제로 메르스 때문에 사망하신 분의 유가족이라든가 피해자 격리를 통해서 생업을 종사하지 못했던 분 그리고 사실상의 어떤 경제적 피해를 입은 업종들이 되게 많잖아요. 관광, 그렇죠. 뭐 공연업계 정말 그게 뭐 추경 예산이 지금 20조를 예상한다고 정부에서 스스로 얘기하다시피 경제적인 타격이나 국가 신인도 추락 뭐 이런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지금 경실련에서도 그 원고단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그러면 변호사님은 그 물꼬를 터주신 거군요. 뭐 승소를 한다면 그렇겠죠. 승소를 한다면.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손해.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라는 거를 예, 확인해달라 이런 거죠. 예. 근데 저희 뭐 그럼 행정소송인가요, 이게? 예, 행정소송. 아.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소수 의견에도 지금 부작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부작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인 건데 예. 그러면서 이제 100원짜리 소송을 내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죠. 근데 예, 예. 그거랑은 조금 다른 예. 여기서는 부작위라는 걸 확인해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할 일 안 했다는 거네요, 이게. 그렇게 일반인들은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참고로 개정 입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행정소송은 사실 대단히 단순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진행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메르스 피해자가 아닌데 네. 어떻게 무슨 손해가 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법 규정의 국민이라고 제가 포함이 그렇죠. 되는 거죠. 알 권리에 대한 거는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알 권리를 침해당한 걸로 해서 이제 그래서 부작 위법 확인 좀 어려운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구조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정부가 만약에 정말 했어야 할 일을 안 한 것으로 어쨌든 사법적 판단이 나면 네.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시작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피해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피해자들이 정말 나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시작할 가능성이 꽤 높죠. 특히 뭐 삼성병원을 상대로 하거나 그죠? 구체적으로 꽤 높은데 그때 변호사님이 끊임없이 다시 소환되겠네요. 변호사님의 이 소송이. 네, 만약 위법 확인이 사법부 판단을 받는다면 거의 객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예.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서 자기 일하고 그 신경 안 쓰면서 쓰려면 쓰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소송을 기획하고 기획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닌데 예,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예. 그렇게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 예. 나는 그냥 성범죄 전문 열심히 일하는 일반 변호사일 뿐이다. 여기 그런데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메르스 피해자 소송 수임하지 않겠습니다. 찾아와도. 예. 아니 그래도 꼭 부탁하면 이거 보고 나서 같은 천식 환자가 오면 받아주세요. 한국 천식환자협회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 나도 같은 천식 환자로서. 아니, 증상이 심한 분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소장에 보면은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바와 같이 그로 인한 경제 침체 및 생활의 제약 등으로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생활의 제약이 뭔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천식 환자셨군요. 아 이거 재밌는데요. 이 사례는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는데. 근데 정부 입장에서 6월 7일에 그러니까 뭐 비록 19일이 예, 지났긴 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예 여지껏 계속해서 공개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사실은 법 규정에 보면 국민들한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즉시 공개하는 게 타당한 거거든요. 법률의 해석상으로 보면 즉시 공개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뭐 여론이 또 의료기관을 공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고 공식적인 보도나 국민들 질타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사유를 또 밝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왜 그 기간 동안 공개를 안 했는지 특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 입장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들만 만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혹시 요주 인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네, 뭐 제 일을 열심히 할 텐데 또 화나는 일이 생기면 다시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 이전에 혹시 이런 사례 국가소송이 있었습니까? 그걸 상대로 한? 이런 형태의 위법 확인 소송은 없었고요.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해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 그것도 인과관계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사실 입증이 잘 안 돼서 완전하게 승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뭐 사스라든가 신종플루 관련해서 사실 소송이 진행되긴 했었거든요. 피해자들이. 네. 그런 경우에 사스나 신종플루 가지고
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승소를 한 경우가 없었어요. 네네. 왜냐면 이제 뭐 그 당시엔 사실 요번보다는 피해 내역도 좀 적었고. 그리고 국가가 방역을 열심히 했죠, 대부분의 그렇죠. 경우. 예, 그런 경우는 그랬죠. 사망자가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한 사안은 사실 그때는 할 일을 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피해자라고 하면 네. 이번에는 할 일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다는 걸 만약에 입증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이게 뭐 굉장히 유리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너무 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걱정 안 되세요? 화만 안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고합니다. 이 광고는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아로마 캔들을 구입하신 분들은 차라리 귀를 막으세요. 식용 등급의 왁스를 사용해 FDA가 검증한 명품 아로마 캔들, 미국산 빌리지 캔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은하계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스몰 사이즈가 아니에요. 정확히 645g 라지 사이즈가 19,900원이라고요. 서두르셔야 돼요. 딴지마켓이 다운되기 전에, 외계인이 오기 전에. 전쟁이다! 모두 대피하라! 이 스마트폰 주인은 왜 맨날 전쟁만 하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매일 전쟁만 벌이고 계시다고요? 이제 카카오 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재미있는 만화와 소설들을 평화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카카오 페이지. 자, 그럼 정청래 의원 모시겠습니다. 예. 참 겸손인이 아닌 뭔가의 명칭을 만드셨죠, 틀림없이. 오랜만입니다. 이 시대의 참 공갈인 정청래입니다. 참 겸손인을 이제 때려쳤어요. 이 시대의 참 공갈인으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참 공갈인은 뭐의 약자입니까? 공익을 위한 일갈. 그것을 계속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태어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신 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보다도 더 힘든 게 말 못하는 고통. 그게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공개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뭐야? 말 못하는 고통이. 입을 자르. 왠지 이 눈빛이 꽃사슴의 슬픈 눈빛 같군요. 네. 50일 만에 첫 페이스북을 이걸로 하셨어요, 이걸로. 12관왕 수상. 저도 사실은 그렇게 지났는지 몰랐는데, 종편에서 계산을 해줬더라고요. 47일 만에 제가 입을 열었답니다. 50일이 아니고요? 50일에서 좀 빠지더라고. 근데, 뭘로 첫 일성을 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징계가 확정된 날, 재심이 결정된 날이었을 거예요. 보좌관이 갑자기 얼굴이 밝아져서 들어왔어요. 아니, 내가 징계 6개월이 지금 확정돼서 더 이상 이제 재심 청구도 할 수 없는데, 뭐 이 친구가 이렇게 얼굴이 밝나? 그랬더니, 의원님 상 받으러 오래요. 그래서 무슨 상이야? 했더니, 나름 국회에서 주는 상 중에서는 좀 권위 있는 상이었어요. 13개 분야를 종합평가해서. 법률 소비자연맹? 네, 저기서. 국회 우수위원 선정 대상. 네. 근데 저걸 많이 줘요.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뭐 많이 주니까 뭐 안 오는 의원도 있어요. 몇 명 주나요? 75명. 300명 중에서. 그래서 저도 한 70등 정도 하면 안 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성적표를 딱 보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 300명 중에서 11등. 아니, 박수 치지 마요. 왜냐면, 2년 전에 주간경향에서 평가할 때는 300명 중에 4등 했어요. 그래서 떨어진 거야.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떠드느라고 법을 좀 덜 만들었어. 새정치민주연합 6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도 되겠다. 근데 성적을 20등까지만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죽으란 법은 없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일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일성을 그걸 했죠. 어머니
저 상 탔어요.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종편 어디에서도 씹지 못하더구만. 어머니 상 탔다고 하는데 씹을 게 뭐가 있어. 이건 뭡니까? 제가 47일간 쉬면서 새로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죠. 이게 제가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명언인 것 같은데,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아, 그랬나? 했던 얘기 아닙니까?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5월 26일 날 제 첫 징계가 결정이 됐는데, 자격정지 1년. 근데 하루 전날 텃밭에 가서 오이, 고추, 가지를 심었어요. 왜냐? 이게 만만치 않은 징계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이 외롭고 쓸쓸함을 눈물 대신 땀방울로 대지를 적셔야 되겠다. 이런 선견지명이 있었지. 눈물 대신 땀방울로 대지를 적신다고요? 네. 침 대신 땀방울. 아니, 지금 나를 위로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돼서 고소하다는 거야, 지금? 지금 모든 게 지금 불경죄로 걸릴 수 있어요. 나한테 말 잘못하면. 그래서 이걸 심었어요. 심고, 야, 근데 진짜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구만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았어. 첫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주승용 의원하고 근데 화해하셨어요? 화해했어요. 됐고요, 그러면. 이제 징계도 다 끝났고, 뭐 이 말 한다고 해서 징계를 더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수를 제가 한번 찾아갔었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또 착하시더라고. 멀리까지 왔는데 또 못 만나준 거에 대해서 또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무도 몰래, 우리 보좌관들도 몰래 단 둘이 만나서, 낮술 한잔 했죠. 아, 그때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 2시간. 그럼 그때 얘기가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끝났어요, 그때, 사실. 다 끝났어. 둘 사이 얘기가 그때 끝났는데. 네. 둘 사이는 다 끝났고, 그리고 그때 저한테, 탄원 서명도 해주겠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문재인 대표와 주최구와 저랑 셋이 만나자. 그래서 만났죠. 만났는데 그건 좀 마무리가 잘 안 됐어. 네. 사무총장 인선 뭐 등등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 6개월 징계가 나왔죠. 나름대로 노력했어. 그래도 둘이 만난 거랑 셋이 만난 거랑 좀 시기 차이가 있네요. 한 2주 정도?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의원님이 지금 파파이스가 안 나온 지가 한 2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감이 떨어졌네요, 지금. 지금은 감이 떨어질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이를 수확할 시간이에요, 지금. 감은 한 11월? 이때쯤 떨어져. 말도 안 되는 개그를 치고. 근데 그거 왜 안 물어봐요? 어떤 거요? 징계가 나왔을 때 쫄았냐? 이런 거 왜 안 물어봐?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네. 이제 1년 했다가 6개월로 떨어졌어요. 네. 징계가. 그러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징계를 잘 받는다는 의미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아니면은 징계는 징계고 내가 말할 거는 말할 거니까 둘 다 피해가 있잖아요. 6개월 동안 안 떠들면 잊혀지고, 또 징계 중인데 떠들면 또 그것 때문에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고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어요. 자숙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면 되겠구나.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어요. 앞으로의 징계 기간 동안 나의 태도. 진산중학교 출신, 진중 출신이니까 말은 진중하게 하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속속들이 보고하겠다. 왜냐하면 대전제가 보문고, 보고 출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리고 제가 건대 출신이잖아, 건대. 잘못할 때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따지겠다. 진짜. 그래서 오늘 그거를 결심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개그가.
아니 진중하게 말하지만 따질 건 따져야 되잖아. 김충수 지금 뭐 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청래 입을 다물게 만들 거면 대신 떠들 사람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떠들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떠들다는 거예요. 조용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바보들인 거죠. 바보들. 누구보다 먼저 어느 때보다 나서서 떠들어야 될 아니,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당을 너무 비난하지는 마세요. 제가 지금 당한테 잘 보여야 될 입장이라서. 의원님이 나오시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관전자들, 정치판에 없는 관전자들은 잘 몰라요. 유승민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유승민 사태의 본질은 뭐냐?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하는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하면 그 다음은 김무성 대표인가? 타겟이? 이런 거. 상식적인 말씀 좀 드리면요. 이거는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새누리당 정권도 마찬가지. 항상 당청 간에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에 오르면 선거가 없습니다. 자기 선거가. 그래서 표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업적을 쌓으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업적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이죠. 업적은 없고 업보만 있죠. 뭐 세월호 참사, 메르스 뭐 이거. 근데 그분이 공익에 의해서 분노하지 않고 개인의 자존심 상처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하더라고. 나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죠. 전 제 개인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자. 이런 철학적인 관점을 가졌잖아. 근데 그분은 메르스 대처를 못한 공무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대처하지 못한 정부 관료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슬픔과 분노는 접시물보다 얕고 괜히 이번에 좀 상처받은 거잖아요. 유승민 좀 찍어내. 그랬더니 당에서는 거부하고 자기의 자존심 상처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불같은 바다보다 깊은 분노를 하고 있잖아. 나하고 좀 달라. 결이. 의원님 얘기 그만하고요. 이제 뭐 물어봤지? 알았다. 질문. 네. 본질이 뭐냐? 앞으로 유승민 대표의 운명은? 예. 항상 표를 의식하지 않는 청와대와 표를 의식해야만 하는 당과 항상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표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그렇습니다. 당선될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표 달라고 아쉽게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대선 때 헌신작전은 벌이긴 했지만 박근혜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 복지 이렇게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좌클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필요 없어. 대선이 끝났거든. 그럼 그것은 헌신작전은 이미 팽개친 지 오래예요. 대선 공약 파기했어.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총선과 대선을 또 의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했던 행보 그대로 한 거예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이미 나는 볼일 다 봤는데 네가 왜 또 그런 얘기해? 너 개인적인 인기 끌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괘씸죄를 적용해서 찍어내 사퇴시켜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 구조가 한 160명 정도 되죠. 거기서 탁 쓸어 모아도 친박, 박근혜 대통령 말을 들을 사람은 50명 안팎이라는 거예요. 그럼 표대결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우여 전 대표하고 정의와 평 의원하고 국회의장을 했는데 정의와 전 의장이 압도적으로 비박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친박이거든요. 유승민 비박이에요. 압도적으로 또 유승민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사실상 구겨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근데 이번에 16분 연설을 하잖아요. 16분 28초. 정확하게? 네. 네. 16분 28초 연설, 대통령의 연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연설이에요. 아니, 국가 정책이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배신의 정치, 배신자를 처벌해달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연설을 한 건데,
의원 숫자로 유승민 대표를 밀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총대를 맨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것은 거기까지 저도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알겠는데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유승민 대표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승민 대표는 사퇴하든지 사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그동안 다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제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웠다니까? 그런데 제가 유승민 대표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굳건하게 당당하게 버틸 줄 알았어요. 근데 반성문을 썼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추론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시키지 않았을까? 유승민 대표는 반성문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타겟이 아니죠. 김무성 체제의 붕괴가 목적이라면 목적일 수 있겠죠.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까지 직접적으로 공격하기에는 한 번에 가기에는 일기역으로 다 쓰러뜨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고리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퇴시켜라. 라고 했는데 처음에 유승민 사퇴에 대한 김무성 대표의 반응은 안 되는데 이거였어요. 맨 처음에는 의원들이 뽑아준 건데 네. 대통령 뜻도 존중해야 되지만 의원들도 존중해야 된다. 네. 이거거든요. 그 대통령 뜻을 존중해야 된다는 건 국회법 폐기 좋아. 하지만 원내대표는 날릴 수 없어. 의원들 뜻이니까. 그렇게 딱 했었단 말이죠. 네. 바뀌어 이게. 네. 점점 바뀌어서 지금은 시간을 주자. 본인이 명예롭게 자진 사퇴하도록. 이라는 뉘앙스까지 지금 왔어요. 그 뒤가 달려있는 거예요. 시간을 준다는 게 계속 있을 거면 시간을 준다는 게 아니라 계속 있을 거라고 말하죠. 시간을 준다는 말은 그게 이 방송이 방영되는 쯤 7월 6일 국회 본회의가 또 열립니다. 열려서 거부권 행사한 것이 다시 국회로 와서 재투표를 합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참여하지 않겠대요. 참여했다가 빠진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투표에 들어왔다가. 참여하지 않겠다. 네. 그러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정족수가 안 돼서. 그러면 자동 폐기가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명예롭게 자진 사퇴하겠다. 이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 거라고 보십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하든지 안 하든지. 근데 저라면 좀 버티다 사퇴하겠어요. 7월 6일이 아니라. 저도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네. 저는 사퇴가 아니라 찍혀서 떨고져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스스로 정치적으로 더 근데 크려면 찍어낼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의총에서 투표를 하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강제로 사퇴시킬 방법이 없어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유승민 대표가 보고 있다면 며칠간 지리산으로 들어가라. 당무를 거부하라. 적어도 열흘간. 그리고 산에서 수염을 기르고 나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당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 내가 물러나 주겠다. 이렇게 하면 유승민 대표가 저는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손학규 대표가 써먹던 방법인 것 같은데. 아, 그랬나? 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박원순 시장도 그래서 성공했잖아. 그분은 김총수도 이거 안 깎아가지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지 아세요? 어쨌든 사퇴를 하긴 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사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개, 공정, 공평.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할까? 갈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냥 저희 동네에서도 야 공갈 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주승용 최고도 그러더라고. 사실 여수에서도 그거 욕도 아니야. 근데 저는 아무 일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뛰쳐나가고 사퇴하고 뭐 정청래를 뭐 출당시켜라 뭐 하라 막 이 핵폭풍 공격이 들어오니까 사실 좀 어지러질 하더라고. 그러면 그 순간에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 회의에서 다 내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20, 30명이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서 앉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악으로 깡으로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굳이 나타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죠. 청와대에서 모두 다 원내대표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또 최고위원들도 대다수가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서 하루 이틀 앉아있는 거지.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여기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승민 대표는 일반 의원들,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잖아요, 지금은. 의원님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보세요. 저도요, 130명 국회의원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68명이 제 편 들어줬어요, 이번에. 정치 10년 넘게 하면서 처음이야. 그 저를 위해서 국회의원, 최재성 의원, 김현우 이런 의원들이 대책회의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야, 국회의원 2번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야. 근데 그것은 온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도주의적인 측면이지 그것이 저의 정치 생명의 동아줄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서도 유승민 대표를 응원하는 의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일시적인 일인 거죠.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이거나 장기적인 일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어야 자기가 다음 총선 때 공천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친박이 잡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승민 대표가 이대로 무너지면 수도권 선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리라 봅니다. 차기 주자로 김무성 대표를 탐탁지 않아 하는 거죠. 두 가지 다. 그래서 이제 유승민 쳐내고 김무성 쳐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재편하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단순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역시 김총수 한수 하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의 그 집권 이후에 퇴임 이후에 본인을 지켜줄 의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친박 의원들을 어떻게든 총선에 대다수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수는 어쨌든 당선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대로 가면 어찌 보면 어차피 내임덕은 가속화될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지우기를 총선 때 할 것이고 그러면 친박들은 대거 공천에서 탈락할 것이고 그럼 본인이 퇴임 이후에 본인을 지켜줄 의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번 하고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서 친박에 대한 몰락 이거를 최소한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심을 가지고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한다? 당청이 갈등을 하면은요, 순간 청와대의 목소리가 커 보여서 청와대가 세 보입니다. 결국은요, 이 시간 저 시간 이렇게 가다 보면요, 당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의 편. 그러면 총선에 임박할수록 대선에 임박할수록 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요. 그래 왔고 지금은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 정권의 속성상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에게 주도권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가 뭔가 하나 제대로 할 거다. 김총수 말대로 총선 국면이 예년에 비해서 6개월 먼저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컨설팅 회사에 계약하는 차기 후보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에 그 16분 28초 발언도 예년 같으면 몇 개월 후에 나옴직한 그렇죠. 그런 일들이죠. 연말이나 지금 대한민국이 총선 전국으로 급속히 한 6개월 정도 급속도로 빨리 지금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청래 사태였어요. 숨죽여서 이제나 저제나 터질 폭탄이 5월 8일 날 터진 거죠. 원래는 한 10월 8일이나 이때쯤 터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좋든 싫든 간에 정청래로부터 촉발됐구나. 이런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7월 9일 날을 친구데이로 하자. 친구 7월 9일. 그래서 새누리당 조원진 안행이 간사하고 원래는 야당 간사인 제가 그걸 공동 주최하기로 했는데
제가 징계를 먹었기 때문에 정청래랑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강기정 의원으로 했어요. 근데 가서 축사를 했는데 그 두 의원이 뭐냐면 공무원연금법을 협상했던 파트너거든요. 근데 조원진 간사인가 뭐 강기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공무원연금법 우리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모르겠다. 국회법 막 거부 사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한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원진 간사가 얘기한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가 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더라고. 잘못한 거 없어? 아, 그 순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캐치를 못해. 저는 캐치를 했어. 아,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이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 순간 내가 캐치를 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계속 예언을 한 것이 적중을 했잖아요. 예언 하나 해보세요. 예언. 여러분, 제가 2015년은 새누리당 내분이 조기에 폭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공무원 연금 개혁, 그 다음에 관피아 방지법 이런 걸로 공무원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업적이 없다. 3년차 들어서 업적이 없는 근래 보기 드문 독특한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워딩을 예전과 다르게 조정하신 거예요? 독특한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재징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제가 올 초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은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 시기가 문제였지 결국은 터진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지금 중반기잖아요. 업적이 있고 그리고 지지율이 전망이 좋고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도 고개를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앉고 짱을 보거든요. 기회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업적을 쌓을 것 같지 않고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지 않고 그러면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업고 선거를 치르면 패배한다라는 생각은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죠, 지금. 그 다음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박근혜와 김무성의 싸움은 누가 이기냐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김무성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설적이게도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권력이 나름대로 견고하다면 뭐 그냥 긴장 상태로 계속 가겠죠. 보통의 말년의 대통령들이 그러다가 그냥 네임덕으로 가잖아요. 잘못하면 데드덕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 총선은 박근혜 브랜드 효과가 먹히지 않는 2000년 들어서 그렇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그 박근혜 효과가 먹히지 않는 첫 선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은 김무성 체제는 유지되고 유승민은 사퇴할지 모르나 김무성 체제는 유지되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김무성 체제를 흔들려는 드라이브는 안 먹힐 것이다. 안 먹힌다. 그리고 대안도 없다. 다음 주 전망은 없으세요? 다 얘기했잖아 지금. 유승민 대표가 그러면 유승민 대표는 사퇴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한다면 언제? 한다면 수요일쯤에 할 것이다. 다음 주. 네. 아니면 월요일 날 즉각할 것이다.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골라야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하거나 수요일 안에 하거나 아니면 수요일 이전에 월화수. 네, 월화수 사이 한다. 네. 한다면. 네. 그리고 수요일에 다시 파파이스 녹화를 하겠군요. 만약에 이 예언이 틀리면 다음 주 파파이스에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나와서 내가 나가면 꼭 이 얘기를 하고 들어와야지 준비해 오신 거 말씀해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16분 28조 연설한 거 있잖아요.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당에서 대응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좀 미흡함이 있어요. 미흡함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거든요.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등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리당략적인 것은 800억씩 들어가는 것은 끼어서 빅딜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틀린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달에 광주에 내려가서 대선 후보 때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의 공약사항이에요. 이번에 국회 통과시키고 한 것은요. 본인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거예요. 야당에서. 근데 그거를 마치 빅딜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또 하나.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발목 잡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정확하게 틀린 말이죠. 20여 개를 이미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쟁점이 있는 법안 몇 개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이것을 경제를 발목 잡았다는 거예요. 관광진흥법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관광진흥법은 학교 옆에 호텔, 모텔 짓게 해달라는 겁니다. 야당이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학교 앞에 러브호텔 이런 거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몰랐네. 네, 서비스 산업법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 서비스 산업은 뭐냐? 의료 민영화 하겠다는 거예요. 의료 산업도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해서 민영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한참 주장했잖아요. 의료보험이 얼마나 엄청나게 올라가고 우리 임플란트 하는데 이가 몇백만 원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대한 거예요. 30개 중에서 그렇게 해서 통과가 지금 못 되고 있는 것은 서너 개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이걸 가지고 발목 잡았느니 빅딜 했느니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뭐 특별법을 뭐 당리장략적으로 빅딜해서 통과시켜줬느니 그러면서 유승민 너는 무능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배신자를 처벌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와, 이 열불이 나더라고요. 열불이. 다 보셨어요? 아, 그냥 간추린 뉴스만 봤지. 그리고 그냥 별로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전문을 읽었어요. 전문. 인터넷 뜬 전문을 읽었는데 거짓말을 좀 보태서 얘기하면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잘 대처를 하셨어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50일간 이렇게 지내면서 몇 가지 키 센텐스를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 몸으로 체화한 내용입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가? 그러나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바다는 비해졌지 않는다. 나는 땀으로 대지를 적신다. 그래서 오이를 맛있게 먹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수박도 심어야지. 참외도 심어야지. 내일 징계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둘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오이와 고추와 수박과 참외를 심겠다. 아, 이거는 참 안타깝네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이 나오시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했단 말이에요. 1시간 반 정도를 쭉 다 들어야 이게 왜 웃긴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걸 한 20-30분으로 편집할 거거든. 사람들이 왜 웃는지를 모를 거야. 내일 비록 징계가 내려질지라도 나는 텃밭에 오이와 고추를 심겠다. 그래서 심었어요. 네. 자, 이게 왜 웃긴지 알 수 있을까? 편집본을 보고 사람들이. 어쨌든 편집된 영상을 본 분들에게 제가 위로 말씀드리는데 아니 위로는 내가 받아야 된다니까. 왜 나한테는 위로에 인색한 거야? 여러분들은 30분으로 압축된 버전을 보시기 때문에 왜 웃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뭐랄까요? 진상의 끝? 막 진상을 부르다 어느 순간 정신줄을 놨어. 정신줄 놓고 다 같이 정신줄 놓고 막 다 같이 진상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저에게 위로를 진상하세요. 저 위로가 필요해. 그러면 이것을 50일간 50일간 침묵했던 정청래 의원의 침묵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 시대의 참 공갈인으로 변치 않는 당대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I will be back.